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동행 세션 자장을 맡게 된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과학과의 정광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이게 창원까지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그 SGMC 컨퍼런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세션에서는 조선해양 분야에 있어서 글로벌 동향을 어떻게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총 5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글로벌 LNG 벙커링 산업 동향에 대해서 한국 LNG 벙커링 산업협회의 송형민 사무국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실 겁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올라오시죠. 발표 시간은 한 18분에서 20분 정도 하고요. 질의응답을 하고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로어에서는 이게 텍스트로 저희들한테 질의를 주시더라도 제가 질의를 읽고 또 발표자분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LNG 벙커링 산업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송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은 좀 촉박해서 또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은 그냥 슬라이드별로 주안점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마저도 시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스크립트를 빠르게 읽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LNG 벙커링 글로벌 동향을 설명하려면 IMO나 EU의 해상연료 규제부터 먼저 언급되어야 하지만 오전 세션에도 설명도 있었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LNG 벙커링의 대상이 되는 빨간색 LNG 추진선의 숫자가 여타 연료 추진선과 비교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올해 발주 시절 봐도 LNG 추진선이 많습니다. 오른쪽은 외신 평가 내용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메탄올 추진선의 발주가 한때 LNG 추진선을 바짝 추격했지만 최근 다시 주춤합니다. 그 이유를 나름대로 잘 정리한 표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세계 LNG 벙커링 수요 예상치는 기간마다 편차가 크므로 숫자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올해보다 4, 5년 뒤에는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LNG 벙커링 실적을 보시면 싱가포르 항의 LNG 벙커링 물량이 크게 늘어나서 24년에 싱가포르가 세계 제1위 LNG 벙커링 항만이 되었습니다. 상하이 항의 추격도 무서운 기세입니다. 세계적으로 LNG 벙커선은 운항 중 62척이고 건조 중 30척입니다. 그림에서 꺾은 선은 연도별 LNG 벙커선 평균 탱크 용량입니다. 21년부터 우상향으로 갈수록 벙커선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벙커링의 대형화와 맞물려 원 그래프는 벙커선 운항 지역의 국제화와 아시아 시장 부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제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벙커링 가능 항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LNG 벙커링의 또 하나의 특징은 ELNG나 바이오 LNG 등 그린 벙커링이 대부분의 권역에서 늘어나기 시작했거나 준비 중에 있다는 점입니다. 관련 동향만 해도 별도 프레젠테이션 분량입니다. 지난 7월에 열린 한 웹비나에서 LNG 벙커링 산업 성장의 걸림돌에 관해 세 사람이 발표한 요지가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왼쪽 아래 그래프는 LNG 벙커선 공급 부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LNG 벙커링 지역 거점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려면 우선 먼저 쉘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쉘사는 미국, 멕시코만, 북유럽과 서유럽, 남유럽과 지중해 그리고 싱가포르 4개 권역에서 13척의 LNG 벙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4개 권역은 LNG 벙커링이 국제적으로 가장 활발한 지역들입니다. 4개 권역별로 벙커선 중 한 척씩은 우리나라가 선주사입니다. 태극마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국제 동향과 관련해서 아버니아 LNG사가 보유한 LNG 벙커선의 글로벌 배치 동향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현재 5척이 운항 중이고 2척이 건조 중입니다.
토탈 에너지사의 동향도 주목됩니다. 두 척이 신규 건조 중인데 한 척은 토탈 에너지사가 사업 참여한 중동 오만 LNG 벙커링 전용 항만에 투입됩니다. 다른 한 척은 로테르담 항에 투입된다는 얘기도 있고 미국 롱비치 항에 투입된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유럽 지역 LNG 벙커링 인프라로서 중요한 것이 왼쪽 그림의 LNG 터미널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른쪽 그림과 같은 LNG 벙커선에 LNG를 선적해 줄 수 있는 터미널 항구가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북유럽 지역은 핀란드 에너지 공기업 가슴사의 벙커링이 활발합니다. 북유럽은 친환경 그린 LNG 공급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하미나항은 이 LNG 벙커링, 예텐보리항은 바이오 LNG 벙커링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가슴사와 다음에 나올 타이탄사는 유럽 전 지역에 걸쳐 벙커링 활동이 활발합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벙커링 인프라를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가슴사와 타이탄사는 그린 LNG 벙커링 기반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유럽입니다. 영국 사우샘프턴 항과 포츠머스 국제항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붙어 있습니다. 앞쪽에서 7쪽 슬라이드에서 LNG 벙커링 저해 요인으로서 인접 항구인데 서로 서류 제출이 다르다고 예시로서 지적되었습니다. 프랑스 르아브르 항은 프랑스 북부 LNG 벙커링 거점입니다. 프랑스 남부 거점은 뒤에서 보시게 되는 마르세유 포스 항입니다. 벨기에 제브리에 항은 로테르담 항과 마찬가지로 벙커선 LNG를 탱크에 담아오는 LNG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어서 벙커링 역사가 상대적으로 오래된 항구입니다. 올해는 TTS이긴 하지만 바이오 LNG 벙커링도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브루스비텔은 FSRU-V식 LNG 터미널에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LNG 벙커링 거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앤트워프 항, ARA의 핵심인 로테르담 항에서는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로테르담 항의 게이트 LNG 터미널은 유럽 최대 LNG 벙커링 허브입니다. 게이트 LNG 터미널은 벙커링 전용 소형 부드 항구를 보유하고 있지만 LNG 벙커링 수요 증가에 따라 두 번째 소형 부드를 건설 중으로 26년 하반기 완공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부두는 입찰 결과 올 8월에 쉘이 60%, 토탈 에너지사가 40%씩의 사용권을 확보했고 관련 LNG 벙커링 사업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쟁 업체들은 첫 번째 소형 부두 상황이 안 좋을 경우 벨기에 제브리해 LNG 터미널까지 다녀와야 합니다. 다음은 남유럽입니다.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 포스 항은 토탈 에너지사의 LNG 벙커선 가스파이탈리티호의 전초 기지 항구로 MSC 크루즈사와 CMA CGM사가 활발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최근 스위스 신재생 에너지 전문업체 악스푸사의 LNG 벙커링 사업 확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악스푸사는 LNG 벙커선 아보니어 에스퍼레이션 홀을 임차 활용 중인데 이탈리아 제노아 조선소에서 건조 중 LNG 벙커선 한 척을 올해 중 추가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악스푸사는 바이오 LNG 벙커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우엘바 항에서는 TTS 방식으로 알헤시라스 항에서는 SDS 방식으로 바이오 LNG 벙커링을 개시했습니다. 한편 바르셀로나 항도 8월에 SDS 바이오 LNG 벙커링을 개시했습니다. 영국령 지브롤터 항에서는 쉘사와 페닌슐라사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 서해안 쪽에는 라스페치아 항이, 동해안 쪽에는 라벤나 항과 트리에스테 항이 LNG 벙커링 거점입니다. 미국 LNG 벙커링 중심 거점은 플로리다 반도와 멕시코만입니다. 멕시코만에서는 LNG 벙커링 전용 부두로서 갤버스턴 LNG 벙커링 프로젝트 GLBP가 추진 중입니다. GLBP는 미국 LNG 프로젝트가 집중된 멕시코만에 위치해서 주목받고 있고 이 메탄 벙커링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28년 오픈 목표입니다. 태평양과 접한 북미 서부 해안은 캐나다 시스판 에너지사가 7,600급 LNG 벙커링 참여선 3척을 연달아 인도받아 작년 12월 미국 롱비치항, 올해 캐나다 밴쿠버와 나나이모항에서 LNG 벙커링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8월에는 바이오 LNG 공급사와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미국 타코마항은 알래스카와의 항로를 염두에 두고 LNG 벙커링 기반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중남미입니다. 멕시코에서 살리나 크루스 항은 액화 설비와 해상 저장 설비가 27년 중후반에 가동되면 LNG 벙커링 기반이 마련됩니다. 자메이카 킹스턴 항은 23년에 LNG 벙커링을 개시했습니다.
파나마 운하를 LNG 벙커링 허브로 만들려는 계획은 카리브 해와 연결된 북단 콜론 지역과 태평양과 연결된 남단 파나마시티 두 군데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새로의 LNG 벙커링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앞서 보신 캐나다와 함께 중동입니다. 중동에서는 현재 UAE 내 세 곳에서 LNG 벙커링이 가능합니다. 왼쪽 아래 그린 제브리호는 2017년 한진중공업에서 건조되어 타이탄사가 벨기에 제브리히의 항을 거점으로 운영해 왔는데 작년 11월에 네덜란드 몬자사가 두바이로 가져온 LNG 벙커선입니다. 신규 LNG 벙커링 인프라 프로젝트는 3개인데 이 중 오만의 소아르항이 가시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소아르항에서는 중동 최초의 전용 LNG 벙커링 허브가 될 마르사 LNG 프로젝트가 추진 중입니다. 토탈 에너지사가 80%, 오만기 5Q가 20%씩 지분 투자한 마르사 LNG 프로젝트는 올해 5월에 착공하여 28년 가동이 목표입니다. 이 소아르항에서는 중국 조선시에서 건조되고 있는 18,600급 LNG 벙커선이 28년 배치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에는 쉘사가 관장한 세척 LNG 벙커선이 있습니다. 다만 제일 밑에 브라사볼라호는 계약에 따라 토탈 에너지사와 21년부터 10년간 공동 사용 중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싱가포르는 세계 제1위 LNG 벙커링 항구로 발돋움함에 따라 제2 LNG 터미널 조성 중이고 LNG 터미널 관리 국영기업인 SLNG가 FSRU를 도입 준비 중입니다. 이 FSRU는 하나오션이 27년까지 건조하여 일본 몰 선사가 보유하고 운영 관리합니다. 이렇게 LNG 터미널이 플로팅 방식으로 확장되면서 싱가포르 해사항만청은 지난 4월에 LNG 벙커링 육성 차기 전력을 수립하기 위해 제안서를 14개 받았습니다. 14개 제안 중 8개가 ELNG나 바이오 LNG 등 그린 LNG 벙커링에 관한 것입니다. 올해 중 실증 검증을 거쳐 내년에 신규 라이센스를 부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 해운사 싱파그룹은 LNG 운반 및 벙커링 겸용 2척의 건조를 중국 조선소에 주문한 바 있습니다. 27년부터 인도됩니다. 중국의 LNG 벙커선 5척입니다. 상하이 국제항만공사인 SIPG는 2만급 하이강 웨이라이호를 운영 중입니다. 중국 해양석유공사 오른쪽에 빨간색 LNG 벙커선 2척을 운영하고 있는데 밑에 보시는 하양시우 301호는 3만급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LNG 벙커선입니다. 각 벙커선별 주요 활동 항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LNG 벙커선은 중국의 LNG 벙커선이 26년과 27년에 걸쳐 중국 본토와 홍국에 매년 각각 한 척씩 추가 도입됩니다. 상하이만 빼고 3개 업체는 LNG 벙커링 사업에 새로이 뛰어든 기업들입니다. 상하이 항은 메탄올 벙커선 한 척도 보유하고 있어서 LNG 벙커링과 함께 메탄올 벙커링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홍콩도 광둥, 홍콩, 마카오, CBA 지역에서 LNG 벙커링 추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올해 7월에는 친환경 벙커링 보조금 지급하는 인센티브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국토교통성이 LNG 벙커링 관련 선박, 육상 공급 설비, 부대 공사 비용의 3분의 1을 자금 지원하는 LNG 벙커링 거점 형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세만, 큐슈, 도쿄만 세 군데에서 완료했고 23년 6월에 네 번째로 오사카만 세토우치 사업이 선정 발표되었습니다. 이 네 번째 사업을 주관하는 오사카 가스사는 26년에 선박을 통한 ship-to-ship LNG 벙커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LNG 벙커링보다 암모니아 벙커링을 더 적극 치고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이토추 상사는 세계 최초의 암모니아 벙커선 발주 계약을 올해 7월에 체결했습니다. 선박 건조는 일본 사사키 조선이 맞지만 선박 운항은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래 그림에서 왼쪽은 암모니아로 추진하는 예인선 일본 에이터그 사사키 기호가 세계 최초로 TTS 암모니아 벙커링을 받아먹었습니다. 가운데는 일본에서 만들려는 암모니아 벙커링 붐 장치입니다. 오른쪽에는 호주에서 선박 간 암모니아 화물 선적 실증을 하는 모습으로 일본 몰 선사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향입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LNG 벙커선 4척입니다. 왼쪽 위는 LNG 운반 및 벙커링 겸용선 SM 제주 LNG 2호이고 그 옆에는 23년 6월 도입된 전용 LNG 벙커선인 블루웨일호입니다. 아래 왼쪽은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 크리소가 국책 연구 과제로 만든 500짜리 소형 LNG 벙커선 KLNG 드림호입니다.
아래 오른쪽은 23년 11월 삼성중공업이 LNG 추진선면 운반선에 대한 시운전에 활용하기 위해 LNG 벙커 바지선으로 건조한 그린 누리호입니다. 다음은 벙커링 회사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자회사, 한국LNG 벙커링 주식회사 콜비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전국 LNG 터미널 중에서 벙커링용 추라 설비를 갖춘 곳은 두 곳입니다. 평택터미널은 탱크로리용 설비가 구축되어 있고 통영터미널은 탱크로리용 설비와 선박용 선적 설비가 같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LNG 벙커링 기술과 안전상 새로운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런 면에서 가스공사와 콜비가 많은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23년 7월 TTS로 LNG 벙커링이 첫 도입되었습니다. 2020년 11월에 STS가 처음 개시되었는데 전용선이 아닌 겸용선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전용선 블루웨일호에 의한 STS는 23년 6월에 시작되었습니다. 23년 10월에는 조선 시운전용이 아닌 운항용 STS가 광양항에서 비정규 화물선을 대상으로 처음 시도되었습니다. 24년 8월에는 비록 실증 성격이지만 비정규 화물선이 아닌 정기 컨테이너선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STS 벙커링이 처음 시도되었습니다. 올해 2월에는 드디어 상업 운항 중인 컨테이너선을 대상으로 STS 벙커링이 개시되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조감도의 타원형 점선에 해당되는 광양 제1 LNG 터미널을 24년 7월에 준공하고 PTS 벙커링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오는 26년 완공되는 광양 제2 LNG 터미널은 2만 킬로리터급 벙커링 부두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작년에 발주된 1만 2,500급 LNG 벙커선이 27년 상반기 인도될 예정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LNG 벙커선을 2030년대 세 척까지 늘리는 방안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SK가스입니다. 울산 LNG 터미널이 24년 11월에 준공됐습니다. SK가스는 이 준공시설 일부를 활용하여 LNG 벙커링 전용 부두를 조성하고 LNG 벙커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벙커링 전문 자회사인 에코 머린 퓨얼 솔루션이 설립되어 도시가스 사업법상에 선박용 전기가스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SK가스는 27년 하반기에 1만 8천 LNG 벙커선을 인도받아 운영할 계획이고 30년에 추가 확보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LNG 벙커링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인프라 부분입니다. 현재 정부는 친환경 선박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 인증 선박 보급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LNG 벙커선은 이 친환경 인증 선박 중 하나로 인정받아 건조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선박법 제11조를 보면 친환경 선박 연료 보급 기반 구축 사업이 별도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료 공급 시설로 규정된 LNG 벙커선은 친환경 선박법 제10조가 아닌 제11조를 별도 적용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 선박법 제3조에 따라 작성된 기존 기본 계획에는 제11조에 의한 친환경 선박 연료 보급 기반 구축 사업이 현재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5개년 2차 기본 계획에는 제11조 사업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행정 조치도 필요합니다. 첫째, 정박지 지정을 통한 앵커리지 베이스 벙커링이 허용이 필요합니다. 암벽 접안의 제티 베이스 벙커링에 비해 정박지 벙커링은 항만 진입이 필요하지 않아서 사용료 및 시간 절감으로 경제성과 효율성에 장점을 보유합니다. 둘째로 해외 선사는 동절기, 악천후 등으로 여타 LNG 벙커링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안으로서 자동차 전용 부두에서의 LNG 벙커링에 관심이 많습니다. 허용된다면 자동차 선적이 없는 때에도 부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셋째, 순회 급유, 밀크런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관세법상 털세 우려로 디젤은 연료 탱크당 1개의 선박에만 벙커링할 수 있습니다. LNG 벙커링 특성상 계량 확인이 분명합니다. LNG 벙커선 저장 용량 확대로 벙커선의 1회 출항당 다수 선박의 벙커링이 가능하므로 관련 제약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해양수산부는 벙커링에 관한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제를 신고제로 바꾸고자 선박 입출항법 개정을 21대 국회에서 시도했었습니다.
21대 국회 마감에 따라 자동 폐기된 법률 개정안이 다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사업법상 30일치 저장시설 요건 기준을 선박 벙커링 용에 한하여 15일 등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요양선 공급에 한하여 도시가스 사업법상 판매와 구매 용도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LNG 벙커링 산업에 대한 국제 동향이 매월 초 우리 협회에서 발간되고 있습니다. 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이메일로 수신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워낙 시간이 촉박하고 양이 많아서 주막한 성격으로 급히 읽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읽어보시면 아니까 그거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전 세계의 LNG 벙커링의 현황을 15분 만에 다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데이터인데 아무리 우리가 시간이 없어도 그래도 아마 이게 빨리 지나간 정보들 중에서 꼭 질문을 하실 게 있으시면 한두 개 정도는 질문을 하고 우리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그 다음 발표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아직 테스트에는 올라온 게 없습니다.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럼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한 질문을 좀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LNG 가격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박에 이렇게 지금 길고는 해양에 선박에 LNG 벙커링을 한 데 있어 가지고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LNG 가격에 있어 가지고 선박에 벙커링을 할 만한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는가? 저는 항상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좀 이렇게 의문점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나라에서 선박 LNG 벙커링하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물류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조선의 역량을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에서 LNG 벙커링을 역량을 갖추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싱가포르나 상해하고 이렇게 경쟁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고민하시는 게 우리 지금 LNG 벙커링 3사가 있는데 콜비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SK가스가 바로 그 점 그냥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 벙커링사는 다른 데와 틀리게 LNG를 저장 창고를 수입을 해서 갖고 있는 회사들이 LNG 벙커링을 하기 때문에 LNG 벙커링 사업이 주 사업이다 보다기보다는 가스공사도 그렇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SK 가스도 다른 발전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중에 그러한 LNG를 활용하자는 차원이라서 가격 경쟁력이 LNG 가스뿐만 여러 가지 또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활용해서 지금 우리 3개 벙커링 회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방법이 좀 전략적으로 좀 잘 찾아졌으면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질문. 네. 예. 국장님 좋은 발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ISA 김기동이고 전직 가스공사에 벙커링 했던 사람인데요. 지금 질문은 10월에 IMO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확정이 돼서 각 국가별로 승인이 되면 웰투 웨이크로 CO2를 개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이슈가 있냐면 LNG 필드십하고 LNG 캐리어 둘 다 5,000톤 이상의 LNG를 주 연료로 떼는 선박이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LNG 추진선이 발표하신 거 플러스 LNG 캐리어까지 들어가면 웰투 웨이크로 하게 되면 2031년까지는 페널티를 안 내도 탄소세를 안 내도 되긴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결국에는 낼 수밖에 없는 그 CO2 규정 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전망은. 그래서 지금 쉘이나 토탈 에너지 여러의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바이오 LNG나 LNG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데 저희 나라도 그런 준비를 할 계획이 지금 현재 그 업계에서 계시고 있는지가 제가 질문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기 아까도 슬라이드에 있지만 굉장히 여러 나라들이 뭐 IMO나 EU 규제에 대응하는 하나의 컴플라이언스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린 LNG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린보다는 기존에 이제 화석 LNG에 의한 벙커링 그것도 아직은 이제 그렇게 본격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우리나라는 준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질문이 더 있으시겠지만은 저희들 또 만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නම් 여기서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고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송현민 사무국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발표는 대한민국 녹색 해운 항로 구축 현황에 대해서 한국 승급의 송광현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R의 친환경 선박해양연구소장 맡고 있는 송강현입니다. 제가 다룰 주제는 대한민국 녹색 해운 항로 구축 현황입니다. 우선 배경 설명을 하면 잘 아시는 1992년에 그 유엔에서 리우 협약, 그 UNFCC 협약이 이제 채택이 됐고 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당사국 모임이 COP입니다. 이 COP에서 너무나 잘 아시는 파리 협정 2015년에 파리 협정이 맺어졌고요. 이 모든 탈탄소 움직임은 이 파리 협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파리 협정의 목적은 잘 아시겠지만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이제 억제를 하는 거고 거기 중요한 내용이 NDC 목표를 각국이 설정을 하고 국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이제 NDC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이제 40%를 달성을 하는 거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대부분의 그 NDC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MO 같은 경우에도 IMO는 여러 나라가 모인 이제 국제 항해를 규정하는 이제 기구지만 하나 이제 국가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배출하는 양 3% 정도를 배출을 하는데 이 IMO도 마찬가지로 NDC라고는 부르지 않지만 이 IMO가 결정한 이 목표를 세우고 계속해서 그걸 이제 푸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IMO는 이제 2050년까지 넷제로 고를 했고요. 그래서 IMO든 EU든 이런 각종 이제 규제를 통해서 2050 넷제로를 해운업계가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복잡하죠. 해운 그 선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선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이제 팀을 이제 꾸려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선사들은 한 명 내지 두 명이 이 모든 이제 규제를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퓨얼리우 마리타임 보면은 하나 예를 들면 700페이지입니다. 거의 어넥스가 서너 개 묶고요. 그 과거의 어떤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 현재의 룰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근데 방대한 이제 규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년 4월에 IMO 넷제로 프레임워크가 이제 승인이 됐고 10월달에 채택이 되고 28년부터 이제 카본 코스트가 이제 부과가 될 예정인데 그리고 ETS는 이제 이미 작년에 발효가 됐고 이제 금년에 내기 시작하고 퓨얼리오 마리타임 금년에 발효가 돼서 내년에 또 돈을 내야 됩니다. 근데 ETS는 일단 그 배출권 거래제거든요. 일단 주식 거래처럼 이렇게 막 사고 팔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운업계에는 지금 대부분 기준이 yes or no 문제였는데 이제 카본 코스트를 계산해서 그걸 이제 사고 팔고 해야 되는 이런 커머셜한 이런 부담까지 같이 지고 있습니다. 해운업계는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런 상황이고요. 규제를 보시면은 EEDI 2013년부터 이제 발효가 됐고 EEXI 현존선에 대해서 2023년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EEDI, EEXI는 선박의 순수한 테크니컬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만족 못하면 비즈니스를 이제 못하죠. 거기에 이제 CII 2023년에 이제 발효가 됐고 이 CII는 그
작년에 썼던 토탈 FOC를 가지고 카본 코스트를 랭킹을 먹이는 제도이기 때문에 선박의 그 테크니컬 퍼포먼스 굉장히 좋아야 되고 아퍼레이션도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항 효율 지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IMO 넷제로 프레임워크, 지금 전 해운, 전 조선이 주목하고 있는 모든 관심사는 거의 지금 이 IMO 넷제로 프레임워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2028년부터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EU ETS 퓨얼리를 말하는 그렇고요. UK는 거의 EU하고 비슷하고 USA는 이제 트럼프 정부 이후에 논의가 이제 잠시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발표에서 질문에서 있었지만 또 웰투웨이크 개념으로 그 GHG를 또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규제를 선사들이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KR에서는 KR 기어스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 모든 규제, 탄소세를 계산하는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모든 선사의 관심은 이제 넷제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카본 코스트를 줄일 거냐, 이것이 가장 큰 이제 관심사입니다. 산식을 보면 이제 GFI, 그 GHG 퓨얼 인덱스입니다. 연료가 가지고 있는 토탈 에너지 그 연료량을 가지고 실제 이제 그 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GHG를 나누는 값입니다. 보면은 이제 이거 낮추려면 이제 분자, 분모가 있는데 분자는 작게 하고 이제 분모는 이제 키워야겠죠. 분자는 연료가 갖는 GHG 인텐시티고 이걸 낮출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연료를 바꾸는 퓨얼 트랜지션밖에 없고요. 두 번째, 그 에너지 토탈을 늘려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이상한 그게 포함이 되어 있죠. AMP, 윈드, 솔라, 제로 에미션 에너지를 하면은 이제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는 좀 힘들다고 보고 이제 윈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왑스나 이런 걸 설치하게 되면 GFI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세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베이스가 있고 다이렉트가 있고. IMO의 철학은 최소한 베이스는 좀 맞춰줘라. 그래서 베이스를 만족을 못하면은 무려 톤당 $380. 그러니까 1톤 떼면은 CO2가 3톤 나오니까 거의 뭐 $1,200 어마어마한 이제 탄소세를 이제 물어야 되고, 다이렉트를 만족을 못하면은 $100고요. 다이렉트를 초과로 달성하면은, 그러니까 메탄올이나 암모니아로서 초과로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탄소세를 줄이려고 하면 이 에너지 토탈을 줄여야 됩니다. 약간 제가 헷갈리게 말할 수 있는데 위에는 뭐 늘려야 되고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하여튼 뭐 GFI는 낮추고 이 에너지 토탈을 줄여야 됩니다. 이 에너지 토탈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료 효율 또는 에너지 효율을 늘려야죠. 그래서 메인터넌스 잘해야 되고 그 왑스 같은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넷제로 프레임워크의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퓨얼 트랜지션, 두 번째는 연료 효율을,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을, 선박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거, 그리고 왑스 설치. 왑스 설치 같은 경우에는 GFI도 낮출 뿐더러 토탈 에너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블 카운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왑스에 대해서 굉장히 IMO든 EU든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러면 이 IMO 넷제로 프레임워크가 얼마나 한 커머셜 임팩트를 주는지를 한번 보시면, 카펙스가 1이라고 하면 보통 아펙스는 2 정도 됩니다. 선박마다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카본 코스트가 지금까지 한 푼도 안 내던 카본 코스트가 무려 4 내지 6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펙스하고 아펙스 합친 것보다 이 카본 코스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해운의 중심은 카펙스를 낮추는 거, 카펙스를 낮추는 게 아니라 이 카본 코스트를 어떻게 이제 줄이느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퓨얼 트랜지션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고요. 그래서 HFO에서 이제 로 카본, 그 LNG라든지 B30,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카본 프리, 카본 뉴트럴 해서 B100, 메탄올, 암모니아, 하이드로전,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이미 퓨얼 트랜지션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LNG에 관련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 컨테이너는 현재 95%가 HFO를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현존선. 이 많은 선박들이 결국에는 전부 올터너티브 퓨얼로 건조를 해야 되니까 우리 조선 기자 자체는 어마어마한 지금 기회입니다. 물론 중국과의 이제 경쟁이라는 거 있지만, 자, 근데 오더북을 보면은 무려 60%가 LNG 또는 메탄올로 하고 있고요. 또 암모니아 엔진이 개발이 돼서 이제 하게 되면은 암모니아가 또 굉장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미 퓨얼 트랜지션이 진행되고 있다. 자, 그런데 퓨얼 트랜지션이 진행이 돼도 하버에서 벙커링이 할 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하버에 벙커링을 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린시핑 코리도가 이제 필요한 이유인데요. 앞선 그 발표에서도 LNG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LNG 퓨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황산화물 규제로 인해 가지고 LNG 퓨얼드십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주가 됐는데, 그런 선박들이 사실 LNG 벙커링이 안 됐기 때문에 거의 그냥 HFO를 떼고 상당 기간 다녔습니다. 지금은 LNG 벙커링이 굉장히 이제 잘 인프라가 갖춰져서 되겠지만, 자, 지금 메탄올 그리고 조만간 암모니아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하버에서의 이런 그 벙커링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결국 넷제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ASAP로 지금 이런 녹색 해운 항로 또는 하버의 벙커링 준비 태세 이런 부분이 갖춰져야 되고요. 자, 당연히 선사의 경쟁력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사는 그 화물을 로딩 언로딩 하면서 동시에 벙커링을 받습니다. 그게 안 되면 하버에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CIR라든지 그 굉장히 많은 이제 연료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버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있느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벙커링이 돼 있지 않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 한국에서 뭐 짐을 싣고 상해나 싱가포르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동북아 최대 이제 환적항이 부산항 예를 들자고 하면 그 환적항의 역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선사는 이제 시몹스라고 하는데요. 화물 하역하고 벙커링을 동시에 하는 거. 시몹스가 되지 않는 항구에 대해서는 기항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항만의 어떤 경쟁력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 대부분 이런 부분들은 여러 그 스테이크홀더가 같이 엮이게 됩니다. 선주, 뭐 항만, 뭐 선급, 화주. 그래서 이제 정부 주도로 대부분 이제 이 그린 코리도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벙커링 인프라스트럭처는 이제 굉장히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에 이제 로드맵, 수요 공급을 잘 예측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메탄올이든 암모니아든 맹독성입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위험한 거기 때문에 선원이라든지 항만의 작업자들 이제 교육, 그다음 적절한 이제 규제 이런 준비가 반드시 이제 필요합니다. 이제 그린 코리도 이제 필요성이고요. 지금까지 한 걸 5개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하버에서 저기 벙커링이 가능하려고 그러면 우선 퓨얼 서플라이 체인, 어디선가 이 대체 연료가 와야 됩니다. 메탄올이든 암모니아든. 그리고 스토리지가 있어야 되고, 벙커링 퍼실러티, 벙커링 십이라든지 뭐 터미널 2 10을 한다면 터미널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룰 앤 레귤레이션, 교육, 이 정도 4가지 꼭지가 필요하고요. 결국 이런 것이 됐을 때 선사는 HFO 대신 메탄올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항상 양쪽 끝에 있는 항만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만 준비가 돼 있으면 안 되고요. 항상 국제 협력이 이제 같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과연 선사가 그 이 화석 연료에서 메탄올이나 LNG를 쓸 거냐, 메탄올이나 암모니아를 쓸 거냐? 그게 그린시핑 코리도가 스케일업 되는 이제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현재 메탄올이 HF 대비 5배가 비쌉니다. 선사가 굉장히 이제 지금 너무 비싼 가격 때문에 이제 쓰기가 어렵죠. 아무리 카본 코스트가 하더라도. 자, 근데 이제 메탄올이든 암모니아든 대량 생산이 될 거고, 그리고 가격이 이제 다운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아까 메탄올은 IMO 그 중기 조치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인센티브를 잡고
또 하나는 이제 화주의 그 압력인데요. 지금 화주가 예를 들어 내가 전기차를 싣고 가는데 그 에체포 떼는 선박에 대부분 실지 않습니다. 본인들 ESG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주가 2040년까지 나는 나의 화물을 에체포 떼는 선박에 절대 안 쓰겠다. 오로지 이 넷제로 선박한테만 싣겠다. 그러니까 선사 입장에서는 규제는 맨데토리인데 일거리 주는 이 화주가 이런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제 이런 그 인센티브죠, 화주로부터. 자, 그리고 대신 이제 HFO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뭐 약하지만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이 카본 코스트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나올 거고 아마 그거보다 2, 3년 전에 이 그린시핑 코리도가 대량 활성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풀링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한 척의 메탄올 십을 운영을 하게 되면 37척의 HFO 십의 그 데피시트를 같이 이제 그 상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 모든 선박에 메탄올 실는 게 아니라 한 척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HFO를 하고 그래서 하게 되면 선사한테는 굉장히 이제 운용에 이제 그 플렉서빌리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그 지금 녹색 해운 항로를 이미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하는 과정이 프리피저빌리티 스터디하고 피저빌리티 스터디하고 로드맵을 만들고 파일럿 프로젝트 하고 나중에 이제 스케일업 하는 이제 그런 5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지금 한미 간의 녹색 해운 항로가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 COP에서 클라이드뱅크 디클라레이션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루빨리 그린 코리도를 구축을 하자라고 이제 양복 입고 그 대표들이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되면서 미국하고 같이 협정을 맺고 프리피저빌리티, 피저빌리티 해서 금년 10월 금년에 OOC 10차에서 그 로드맵에 대한 그 공동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대상 선박은 이제 PCTC, 메탄올 PCTC 컨테이너, HMM 컨테이너십이고요. 부산 타코마, 부산 이제 컨테이너입니다. 이걸 선택한 이유는 뭐 이 선박이 있기 때문에 일단 했고요. 그래서 요 파일럿 프로젝트를 2027년에 실제 이제 메탄올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아까 PCTC는 그 MMMC에서 하고요. 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아국 정부를 통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드맵,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퓨어를 어떻게 받을지, 그다음 인프라를 어떻게 할지, 경제성 분석. 선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성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을 작성을 했고 OOC 10에서 같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 당시에는 IMO 그 중기 조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금년 초라. 그래서 이제 중기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가장 큰 불확실성 중에 하나인 규제의 불확실성이 사라져서 이런 경제성 분석하고 27년에 리얼십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US에 지금 타코마 하고 있는데 이걸 뭐 롱비치라든지 이쪽 갈베스톤이라든지 다른 미국의 항만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 한 호주 그리고 한 유럽 주로 이제 로텔담이 될 거고요. 이렇게 지금 한 싱가포르는 이제 당연히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해수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그린시핑 코리도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4년 이제 과제고요. 아까 했던 이런 여러 가지 특히 그 상대편 포트 나라하고 협업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하고요. 비전은 그린시핑 코리도를 빨리 하겠다. 뭐 리딩 네이션이라고 했는데 최대한 빨리 이거를 이제 구축을 해야겠다라는 게 비전이고요. 목표는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입니다. 파일럿 프로젝트가 단순히 파일럿 프로젝트가 아니라 파일럿 프로젝트 하는 순간에 연료 공급, 벙커링, 여러 가지 그 데이터 이런 부분이 다 이제 계산할 거고요. 그다음 한국형 이 녹색해운 항로 모델을 만들고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이런 부분은 이제
개발하는 것이 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설명했듯이 한미, 한EU, 한호주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국내 NDC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제주도까지 항로 대부분 이제 전기 추진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KR이 지금 주관 기관으로 하고 있고요. 거의 100명 정도의 연구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대학이 조인하고 있고 우리 그 정광호 교수님도 열심히 좀 도와주시고 있고요. 크리소하고 KMI가 주축이 돼서 이제 그 HMM, KSOE 그리고 UPA, BPA 그리고 그 롯데정밀화학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이제 가장 큰 허들이 여러 가지 허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허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린 shipping 코리도가 구축이 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이제 준비 중입니다. 세계적으로 62개가 준비 중인데 앞에 배울 어떤 어떻게 보면 트랙 레코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컨셉을 만들고 없는 길을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사실 연료 이제 공급입니다. 아까 LNG 가격 얘기를 하셨는데 메탄올 그리고 암모니아 이런 부분을 국내에서 생산 또는 도입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은 뭐 이자 붙은 거는 막 너무 비쌉니다. 말도 못하게 비싸고요. 그래서 바이오 메탄올, 블루 암모니아, 바이오 LNG 정도가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받을 거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벙커링을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바이오 메탄올을 수입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전부 다 비용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북앤 클레임이라는 그게 제도가 있는데 이미 항공 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바이오 그 메탄올을 생산을 하면 거기에 이제 크레딧이 있으면은 한국에서는 그냥 화석 메탄올을 사용을 하고 그 크레딧을 사서 바이오 메탄올을 쓴 걸로 이렇게 상기하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그 연료 공급하기가 생산이나 공급할 때 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IMO라든지 또 한미 간의 협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제일 큰 허들이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 그린 코레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쫙 한번 해주셨네요. 예,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로에서. 예. 많이 없으시면은 이 코멘트가 텍스트로 질문이 온 게 있는데 KPX, OPEX, 카본 코스트는 베이스 사이즈, 루트 등에 따라 상이할 텐데요. 1/2/6-4-6 비율은 어떤 기준일까요? 제가 이 1/2/4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질의하신 분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실까요? 교수님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어요? 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여기 지금 8,000 TU 기준으로 했고요. 유럽을 기항하는 이제 선박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유럽을 기항을 하게 되면은 이 EU ETS 퓨얼리오 마리타임하고 IMO 중기 조치를 동시에 적용받습니다. 이중 규제입니다. 그래서 EU를 기항할 때는 사실 4 내지 6이라고 한 게 이제 EU 들어가는 거에 50%만 이제 고려를 하고 있고요. EU에서 할 때는 100% 계산을 해야 되고 선박이 EU만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선박이 전 그 글로벌 항로를 대부분 띱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컨테이너의 한 30% 정도 이제 EU를 기항한다는 실제 이제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가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은 EU 기준으로 3 정도 되고 IMO 중기 조치로 3 정도 되고요. 근데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게 아직 그 IMO 중기 조치가 2030년 이후에는 또 이후에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센티브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대부분은 다 이제 메인 규정은 다 됐는데 그래서 4 내지 6이라고 이제 표현한 게 유럽 기항하는 그 항차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4 내지 6 정도 이제 계산했습니다. 네. 네.
그 대충 물었는데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실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만찬 시간 맞추는 시간이 좀 빠듯한데 혹시 뭐 죄송하지만 더 이상 질문 있으시면은 마치고 만찬 시간 전에 소장님하고 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큰 박수로 송강인 소장님 감사의 마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예, 세 번째 발표로 북극 항로 활용을 위한 핵심 기술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의 정성엽 책임 연구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를 받은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의 정성엽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최근 정부적인 방향을 봤었을 때 이제 북극항로 진출, 가시화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북극항로를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지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극을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지구 온난화 이슈일 것 같습니다. 전지구적으로 온난화가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북극 지역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북극 지역에 있는 온도 분포는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북극권은 바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북극권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상당히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얼음이 얼어 있었기 때문에 선박이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한성이 있었지만, 최근에 얼음의 분포가 줄어들게 되면서 선박이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조선 해운 산업들은 이런 북극 항로를 이용해서 새로운 물류를 좀 수송해 보자라는 관점이 대두되면서 북극 항로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저희가 북극 항로를 고려를 하거나 아니면 극지역에서 선박이 운행을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이 바로 보시는 것과 같이 실제 얼음이 있는 지역들을 운행을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실제 선박이 운행되는 과정에서 얼음이 있게 되면은 선박이 충돌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얼음을 깨고 운행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힘들이 선박에 작용을 하게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선박이 좀 더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기술들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선급의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선박이 운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정의를 할 수 있겠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선급 인증 기준을 만족해야지 실제 선박이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르기 위한 기술들이 점차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실제 북극 항로를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 지구가 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북극권을 정의할 수 있는데, 기울어져 있는 만큼 66도 33분 이북에 있는 지역들을 북극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기구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북극 항로를 정의를 할 때 위쪽에 좀 내려와 있는 부분들, 그린란드나 아이슬란드 위쪽에 있는 부분들을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선박들이 운행되는 과정에서 어업 활동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남극 기준으로 봤었을 때 60도 조건을 갖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실제 선박의 어업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북극권 수역을 정의하게 되겠고, 이 수역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실제 IMO가 갖고 있는 폴라코드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요구 조건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극 항로를 살펴볼 때 2012년도에 북극에는 오른쪽에 있는 러시아를 경유하는 북극 항로와 캐나다 쪽에 서쪽에 있는 북서 항로가 갖고 있는데, 2012년도쯤에 얼음의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면서 두 항로가 동시에 열리는 사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선박들이 직접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수치를 잠깐 보시면 2014년도부터 한 거의 10년간 500척 정도 이상이 이제 상당히 많은 선박들이 운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박이 운행되는 관점을 봤었을 때 통항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은 상당히 많은 물동량이 이루어지거나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북극 항로가 예전에는 좀 접근성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고 제약적인 이슈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사라들면서 북극 항로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북극 항로를 정의할 수 있는 북극해 수역 안에서 선박의 통항 분석을 좀 보게 되면은, 선박은 AIS라고 하는 어디를 이동을 하는지, 어떤 운항 조건을 갖고 있는지 정보를 알 수 있는데, 그 정보 분포를 도식한 그림이 좌우가 되겠습니다. 벌크 캐리어와 가스 탱커를 볼 수 있는데, 실제 러시아 지역에서 야말 LNG 프로젝트, 또 그 이후에 있는 아티엑 LNG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존에는 없었던 LNG 탱커들이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고, 말씀을 드렸던 실제 러시아를 경유로 해서 무르만스크 지역에서 베링해를 통해서 아시아로 가스가输送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그 알래스카 쪽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어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북극 항로의 초입단 부분들, 그다음에 북서 항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어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선박들이 많이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안정성을 확보할 것인지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상선들도 상당히 많은 지역들, 뭐 북극 항로뿐만 아니라 북서 항로도 상당히 많이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박의 통항량이 증가하면서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극 항로를 바라볼 때 저희가 이제 지리적인 특징과 기후적인 특징을 좀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극은 지리적인 위치로 상당히 고위도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해가 뜨지 않는 극야 현상을 갖고 있게 되겠고, 여름철에는 반대로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선박의 운항적인 측면을 바라볼 때 백야 현상은 선박의 운항에 큰 제약을 일으키지 않지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극야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선박의 바로 앞의 상황도 좀 식별하기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박의 운항의 입장에서는 좀 더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육안으로 얼음을 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에 얼음의 분포가 어떻게 위치를 하고 있는지, 얼음의 크기나 두께가 어떻게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겠고, 이런 것들을 식별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들이나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북극 지역은 상당히 온도가 낮기 때문에 선박이 운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눈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강제로 선박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가 좋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노출되게 되면은 대기 중에 수증기들이 얼어붙게 되면서 착빙이라는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착빙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장비를 작동시키는데 상당히 제약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되겠고, 갑판 작업을 하는 승조원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박은 보건성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런 착빙이 발생을 하게 되면 선박 위쪽, 상부 쪽으로 무게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선박의 보건성이 떨어지는, 무게 중심이 올라가게 되면서 보건성이 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극지 해역을 운행하는 과정에 상당히 위험성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들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북극 쪽은 상당히 환경 이슈도 조금 그 심도 있게 바라봐야 될 지역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박이 운행되는 과정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블랙카본이라고 불리는 선박이 불완전 연소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은색 그음인데요. 주로 중유를 사용하는 HFO를 사용을 할 때 블랙카본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블랙카본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블랙카본 입자들이 얼음 표면에 침착이 발생하게 되면서 얼음이 갖고 있는 알베도를 낮추게 됩니다. 알베도를 낮춘다는 것들은 반사시키는 열을 상당히 감소시켜야 되겠고, 상당히 많은 열을 흡수를 하게 되면서 북극이 조금 더 쉽게 녹을 수 있는 온난화 현상을 과속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들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블랙카본 입자들 자체가 상당히 소립자이기 때문에 대기 중에 오래 떠다닐 수 있어서 북극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알래스카 원주민들, 그다음에 그린란드 원주민들의 어떤 그 환경에도 문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소하기 위한 기술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극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극지 포유류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의사소통을 할 때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게 되는데, 선박이 얼음을 깨고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추진기에서 발생하는 소음들이 이런 그 극지 포유류들의 주파수 대역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생태 환경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주파수 대역의 통신을 통해서 어디에 위치 먹이가 있는지, 그리고 또 군집 생활을 할 때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박이 이런 교란을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블랙카본이나 선박에서 발생되는 소음들을 감소하기 위한 기술들이 요구되고 있고, 국제해사기구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감소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들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일단 HFO를 사용하는 선박들을 상당히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됐고, 또한 수중 방사소음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 지금은 일반 해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좀 더 이제 극지 해역까지 볼 수 있는 것으로 확대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선박이 운행되는 관점을 바라봤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얼음을 깨고 운항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박의 성능을 평가하는 과정들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실제 실험 시설을 이용을 하거나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수치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들, 아니면 실제 선박을 가지고 북극이나 남극에서 선박 성능을 실험하게 되면은 다양한 조건의 얼음을 만나면서 선박에 작용한 힘들이 선박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또 선박이 안전하게 얼음을 잘 깰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런 기술들이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동영상은 우리나라에는 빙해수조라고 하는 시설들이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의 국내 유일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 빙해수조는 실제 극지 환경을 모사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박을 그대로 축적 숙소 모형을 만들어서 실제 빙상 환경을 만들게 되겠고, 이런 축소 모형의 선박들이 얼음을 깨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힘이 작용을 하는지, 그런 힘들이 선박의 어떤 운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또 개발했던 선형들이 얼음을 잘 깨고 운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성능을 평가하게 되면은 선박을 실제 건조하기 전 단계 선형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얼마만큼 우수한 선형이 개발됐는지를 평가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실제 선박을 이용하는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은, 선박을 가지고 얼음을 깨고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스템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 아라온에 설치되어 있는 사례를 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아라온에는 총 6개의 지역에서 선박 주변에 있는 환경을 확인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카메라 시스템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얼음을 접하게 되는지, 얼음을 깨는 과정에서 두께나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되겠고, 또한 선박에는 선박의 운항 정보를 알 수 있는 AMS 데이터나 VDR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된다면은, 이 얼음을 깨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요구 출력이 요구되고 선박의 속도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얼음을 깨는 과정이기 때문에 선박의 구조적인 변형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구조적인 변형을 개척하기 위해서 스트레인 게이지 센서를 이용하게 되면은 얼음을 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체 변형률을 개척하게 되겠고, 이 변형률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은 얼음와의 충돌 속도나 어떤 특정 두께의 얼음을 만났었을 때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또 어떤 피로 누적 강도 측면에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하중이 누적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선박은 얼음을 깨는 과정에서 모션이 바뀌기 때문에 모션 센서를 이용하게 되면은 선박의 전선 고동 특성을 알 수 있게 되겠고, 그 전선 모션을 알게 되면은 선박이 운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체 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실제 선박을 가지고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확장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사례가 실제 아라온을 가지고 저희가 매년 남극이나 북극해를 항해하는 과정에서 얼음을 깰 때 선박에 작용하는 힘들을 개척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밑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실제 빙판 위에 하선을 해서 얼음의 두께를 측정하거나 얼음의 강도를 측정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얼음이 두께나 어떤 강도를 갖고 있었을 때 선박에 작용하는 힘들을 개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선박의 어떤 운항 정보를 개척하게 되겠고, 최근에는 AI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또 극지 쪽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 선박은 그 굴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음을 깨고 나면 깨진 얼음들이 회전을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점을 착안해서 얼음의 회전이 발생하였을 때 이미지를 저희가 기록을 하게 되겠고, 그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선박에 작용하는 두께를 측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를 종합하게 되면은 선박의 운항 속도별로 어떤 힘이 작용을 하는지, 그런 힘들이 선박의 운항에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실제 북극 지역은 얼음이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의 운항적인 관점에서는 얼음의 두께가 얇거나 얼음이 없는 지역을 운하는 것들이 효율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착안해서 북극 지역에 있는 위성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은 북극의 대략적인 얼음의 두께 분포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께 분포를 파악을 하게 되면은 그 두께 분포를 바탕으로 얼음의 어떤 모여 있는 정도나 두께 정보를 차트화 시키게 되겠고, 이런 차트를 이용하게 되면은 선박들이 미리 운항되는 과정에서 항해 계획, 보이지 플래닝을 계획하게 되는데, 그 항해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얼음을 뚫고 지나갈지 얼음을 회피할지를 알 수 있게 되겠고, 이런 기술들이 축적이 되면 선박이 좀 더 안전하고 엔진 호일을 낮추면서 연료 소모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새롭게 조선해운사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잠깐 말씀드릴 게, 이제
정부가 새 정부 들어서면서 실제 국정과제 안에 북극항로 진출 사업화를 조금 더 이제 그 국정과제 목표로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에서 내년부터 이제 대형 국제과제를 착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는 슬라이드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내년도부터 개발할 연구 과제는 주로 이제 북극 지역에서 연중 운항이 가능한 쇄빙 컨테이너선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에 아틱 LNG 아틱 셔틀 탱커를 국내 최초로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 2017년에 아틱 LNG 캐리어를 최초로 개발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제로 쇄빙 컨테이너선을 또 개발하게 된다면 또 상당히 많은 선종을 국내 최초, 세계 최초로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착안해서 새로운 과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제 컨셉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선박이 컨테이너선을 싣고 북극항로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얼음을 선수로도 깰 수 있는 기술들 또한 선미로도 깰 수 있는 기술들을 고려해서 선수나 선미로 쇄빙이 가능한 설계 기술들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들이 주요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박들이 운행되는 과정에서 일반 오픈시 조건을 이용하게 되면은 선박의 어떤 그 보건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체에 부가물들이 붙게 되는데 이런 부가물들이 깨진 얼음들이 선층이나 선저로 들어가면서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어떤 배치나 형태가 어떤 게 적합할지를 연구하는 것들이 또 새로운 연구 주제가 되겠습니다. 또 선미로 쇄빙을 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깨진 얼음들이 선체로 들어가게 되면서 프로펠러의 얼음이 밀리는 얼음이 쇄빙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엔진 출력이 또 증가하거나 추진기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런 기술들이 또 새로운 분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됐던 선형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건조 전 단계에서 오픈시 조건, 일반 해역 조건의 성능 평가를 실험하게 되고 또 빙해역 환경을 모사한 실험에서 선박의 성능을 평가하게 되면은 이 배가 잘 설계가 됐는지 또 설계 최적화 과정으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계의 형태로 연구를 지금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개발됐던 기술들은 대부분 이제 국제기구 IMO나 ISO 안에서 어떤 그 폴라코드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어떻게 그 룰을 산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 근거 자료로 활용을 하게 되겠고 관련됐던 기술들은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될 것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표준을 만들어서 실제 우리나라 우리 기업들이 국제 어떤 활동에서 좀 더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북극항로는 예전에는 저희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북극항로는 상당히 먼 미래의 일, 또 우리나라는 실제 해역들이 얼어붙지 않기 때문에 북극항로에 대한 이슈는 상당히 좀 그 낮은 형태였는데 최근 이제 북극항로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부상하면서 북극을 다 새로운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 북극 항로는 어떤 조선 해운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리적으로 줄어들고 또 선박이 빠르게 운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성을 갖고 있게 되겠고 말씀드렸던 북극에 있는 얼음의 분포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얼음의 분포가 줄어들게 되면 기존에 갖고 있던 얼음과의 어떤 인터랙션 과정이나 어떤 운항 과정에서 위험성들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북극 항로는 새로운 관점에서 아마 바라봐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두 가지 이슈들을 고려할 수 있게 되는데 말씀드렸던 선박이 운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선박이 운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안정성을 만들 것인지 선박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기술들이 원천 기술들이 개발이 필요하게 되겠고 이런 기술들이 실제 어떤 그 규제와 강제와 표준화를 통해서 선박들이 조금 더 그 기준을 따라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북극항로는 근시안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북극을 바라볼 시점이 된 것 같고 그런 기술들이 아마 조선 해운 산업의 새로운 기술적 이슈로 아마 부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 혹시 질의를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 박사님. 그 북극의 환경에 대해서 잘 극복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기술을 또 잘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십니까? 예. 가능하면 질문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MT코리아의 권호익입니다. 정 박사님 잘 들었는데요. 간단하게 그 마지막 그 아틱 컨테이너선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린다 그러면 실은 저 선형을 보면 어쨌든 이게 이제 아틱 아이스 브레이킹 전용으로 만들 때
그렇게 되면 한정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겨울 다닌다 그러면 오픈시에 나가면 LNG선 마찬가지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어쩌면 그냥 쉐빙선을 하나 만들고 그 뒤에 뭐 4,000TU나 8,000TU까지 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형으로 해서 일반 내빙 성능을 가지는 그런 컨테이너선에서 앞에 대형 쉐빙선이 쭉 가가지고 같이 가는 게 그럼 이 배는 연중 어디나 갈 때 효율적이지 않느냐. 아이스클래스 1A 슈퍼라든지보다 더 이상을 내빙을 가지는 그런 구조만 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인데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이제 권호익 대표님께서는 제가 예전부터 이제 극지 연구를 할 때 많이 또 뵀었었고 또 이 분야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주셨던 의견들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북극 항로 운항을 살펴보게 되면 앞에 세빙선이 얼음을 깨고 뒤에 내빙 선박이 따라가는 형태로 플레이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북극 항로를 좀 바라보는 관점에서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좀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이런 지정학적인 위기가 있는 경우에서는 어떤 경제 제재가 있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은 실제 항로를 이용하는데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컨셉들은 조금 더 러시아를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EEZ를 좀 더 고위도로 올라갈 수 있는 선박을 컨셉을 잡고 있게 되겠고 그런 관점을 봤었을 때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중 운항이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빙 선박의 개념이 아닌 독자적으로 얼음을 깰 수 있는 선박으로 컨셉을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독자적으로 얼음을 깨게 되면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발생을 하더라도 어떤 제재 없이 또 운항을 할 수 있는 운항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아마 고려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질문 하나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김 전무님. 그 극지항에 HF에 밴돼 있잖아요. 네. 그 발효 시기가 언제인지 첫 번째 궁금하고 두 번째는 그 밴이 되면 HF를 떼지 못하면 결국은 가스피얼드십이나 암모니아나 메탄올로 가야 되는 건지 이제 결국 어떤 연료로 가야 되는지가 가장 큰 아니면 MGO로 가야 되는 건지 이제 결국 어떤 연료를 떼고 동북아시아에서 유럽을 가야 되는 거니까 HFO가 원래 지금 현재 메인 연료잖아요 선박에 그게 금지가 되면 결국 다른 연료를 떼야 되는 그런 가장 큰 이슈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북극위원회 같은 데서 어떻게 얘기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말씀을 주셨던 HFO 이제 중류 사용 금지는 2024년 작년 7월 1일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박이 어떤 HFO를 수송하거나 아니면 사용하는 선박들이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화가 되고 있고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까지는 약간 예외 조건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조건을 두고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시기가 지나게 되면 좀 더 강제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 HFO는 퇴출되는 것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관점에서 상당히 많이 또 논의가 되고 있는 연료 중에 하나가 LNG가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LNG 단계에서 메탄올 단계로 넘어가고 메탄올에서 암모니아나 수소로 넘어가는 에너지 전환 체계를 지금 IMO 안에서도 좀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단계에서 지금 봤었을 때는 아마 LNG가 HFO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그런 기술들은 조금 더 에너지 트랜지션이 2030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30년 이후부터는 조금 더 다양한 옵션들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보사님. 오늘 시간 정말 잘 지켜주신 정보님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 표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세션 주제가 글로벌 동향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면서 주제도 또 다른 주제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미 함정 MRO 추진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하나오션의 송영환 책임기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오션 MRO 사업팀에 근무하고 있는 송영환 책임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스마트 그린 에너지와 사실 미 함정 MRO의 관계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주제들보다는 좀 더 캐주얼하게 들으시고 편하게 공감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조선 산업 분야의 인력과 기술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선박의 건조나 정비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 해군은
동맹국에게 MRO 시장을 점차 개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급격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MRO 시장 개방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관련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결국은 중국의 국방력의 확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일 텐데요. 표에서 보시듯이 이미 함정의 숫자로 봤을 때는 중국이 미국의 숫자를 넘어서고 있고 이 격차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선박 건조량의 50% 이상을 상회하는 중국 조선사들의 압도적인 건조 능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대비되듯이 미국의 군함의 노후화는 상당히 진행 중인데요. 현재 이러한 조선 산업의 문제로 인해서 정비 지연에 대한 일들이 더욱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영 조선소는 총 4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인력과 설비가 부족함에 따라서 정비의 지연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지속해서 누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정비 지연으로 인해서 함정이 퇴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은 표에서 보시다와 같이 동맹국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의 조선 능력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 함정의 MRO 시장 규모는 2029년 기준으로 약 636억 달러, 한국 하나로 약 8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미 함정의 MRO가 약 20조 원으로 전체 시장의 약 2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군수 지원함에 대한 MRO 소요가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관련 법의 개정이라든가 별도의 어떤 행정 명령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잘 시행만 된다면 전투함까지도 MRO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러한 함정의 MRO 시장이 조선 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RSF라는 우방국의 MRO를 활용해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비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지역의 정비센터 그리고 우방국의 협력을 통해서 정비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파이파라는 그 조직을 구성해서 발족을 하는 등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를 많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이 발의되었고 또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이 발의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이 법령이 개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라는 큰 국가에서 이러한 정책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미국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방증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여러 주요 인사들이 한국 그리고 저희 하나오션을 방문해주는 것으로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하나오션이 미 원리실함 첫 번째 함정을 수주한 이후로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 그리고 미 회계감사원에서도 방문을 해주셨고 지난 4월에 미 해군성 장관 그리고 7월 말에 백악관의 예산관리국장이 하나 필리 조선소를 방문해 주셨고 바로 지난주에 우리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하나 필리 조선소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그 정책적 변화와 더불어서 한미 간의 어떤 협력의 강화가 보다 현실화되고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지금까지 총 3척의 MRO를 수주를 해서 2척은 MRO를 완료 후 미 해군에 성공적으로 인도를 하였고 한 척은 지난 7월에 거제에 있는 저희 하나오션 사업장으로 들어와서 현재까지 MRO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함정의 수주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조선 분야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함정 MRO를 통해서 총 수명 주기를 연장시키는 핵심적인 기술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진에서 보시듯이 하나오션에서 수행했던 미 함정 MRO는 노후되고 부식된 함정을 완벽하게 정비하여서 향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하였고요. 또한 지속적인 MRO 사업 추진을 통해서
작업 공정이라든가 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미 MRO 사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방안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MRO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자재, 인력, 설비 분야를 강화하고 미국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핵심 과제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런 MRO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점진적으로 MRO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이런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자재, 인력, 설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미국과 협력하고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정의 특성은 설계부터 건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비나 부품의 단종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MRO를 발전시키는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리 부속의 문제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 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만큼의 어떤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림에서 보시듯이 하나오션을 기준으로 약 50km 안의 반경 내에 조선 기자재와 관련된 약 1000여 개의 업체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러한 공급망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조선 산업의 공급망을 잘 유지하고 더욱 발전을 시켜서 미국의 공급망에 우리 국내 공급망을 잘 이식을 한다면 미국에서도 손쉽고 신속하고 신뢰도 높은 부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부품의 단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결국 미 함정의 건조 사업의 재건의 시작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함정 MRO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의 확보와 이들에 대한 교육 훈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선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 역시 말씀드렸던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대형 조선소이다 보니 앞서 설명드렸던 조선 산업 관련된 인프라가 주변에 잘 구축이 되어 있고요. 또한 사내에 다수의 전문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고 또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조선소와 또 해군에서 퇴직했던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 풀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고기능 정비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미국 내에서 조선산업의 인력 양성 센터를 구축하는 등 산학연 협력을 강화를 한다면 미국 내 조선 산업에 관련된 인력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기에 스마트한 정비 기술을 잘 접목을 한다면 이런 인력 부족의 문제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공급망과 기술이 있더라도 기술 인력이 있더라도 MRO를 수행할 수 있는 설비가 부족하다면 제대로 된 MRO를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미 MRO의 3번함 현재 수행하고 있는 찰스 드루함이 현재 거제 저희 사업장의 특수선 구역 내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형 조선소다 보니까 이런 특수선 구역 외에도 상선을 건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비들을 다양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형 조선소다 보니까 신조를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상선에 관련된 물량이 거의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충분한 물량의 확보라든가 미 MRO에 대한 충분한 물량의 확보라든가 이런 사전 협의 과정을 잘 거친다면 이런 신조에 관련된 설비들도 MRO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는 지난 5월에 대한민국 남부 지역에 위치한 여러 중소 조선업체와 또 정비업체와 협력을 해서 MRO 클러스터를 구축을 했고요. 실제로 현재 미 함정 MRO를 수행할 때 이런 업체들과 협력해서 MRO를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러스터를 통해서 향후에 수주하게 될 여러 미 함정들,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하고 있는 한국 해군의 MRO 역시도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해서 수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런 클러스터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현재는 조선소라든가 정비 업체에 대한 클러스터지만 향후에는 이 조선 기자재에 관련된 부속, 수리 부속과 장비에 관련된 업체들도 같이 협력을 해서 이 클러스터를 추가적으로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도 그리고 해외 신조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이 위치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미 해군의 7함대 작전 구역이 되겠습니다. 미 해군은 이 지역의 영내 안정과 평화 유지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오션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다양한 방안, 그리고 자재 인력 설비에 대한 솔루션을 통해서 이런 지역 내에 있는 미 해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 이것은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여러 국가 조선소들과 또 협력을 해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미 7함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우방국의 어떤 함정 정비에까지도 많은 정비 역량을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현재 미 해군의 경우에 국영 조선소들에 대한 현대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진행상의 어떤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오션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스마트 심야드 시스템을 이런 그 현대화 프로그램에 잘 접목할 수만 있다면 미 해군에서도 어떤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부분은 비록 저희가 대형 조선소지만 한 개 업체의 노력만으로 될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수많은 분들의 협력, 그리고 지자체 또 정부 이런 모두의 협력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실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하나오션에서 많은 사업을 수행을 할 건데요. 하나오션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도 역시 최선을 다해서 MRO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그리고 또 해외 여러 가지 업무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십니까? 네, 한문 대표님. 네. 발표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그 MRO를 하다 보면은 이제 메인 업무는 뭐 바가테 페인트하고 이렇게 노가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요번에 그 하나오션에서 하면서 안에 부품도 많이 교환을 하고 어떤 시스템도 교체가 된 걸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한국에 있는 일반 이제 물류 단지가 잘 형성이 되어 있다 하지만은 그 업체 기자재 업체에서 만드는 그런 부품들이 실제로 함정에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품질 기준이나 우리도 뭐 한국 가면 뭐 품질원이라는 데가 있어서 그 기준을 따라서 만들어야 이제 탑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미국 함정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기자재 업체들이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안 그러면 유럽의 네이발 코드 기준에 따라서 뭐 하든지 뭔가 그 표준화된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품질 기준이. 그래서 그 기자재 업체에서 기회를 가지려고 그러면 그 기준을 알아야 나중에 또 그 공급도 가능하고 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추가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로 2척의 함정을 수행을 했고 지금 1척의 함정을 추가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주요한 장비나 부품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에게 관급이죠. 관급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 그 아까도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의 어떤 서플라이 체인도 지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고들이 소진이 되게 되면 결국은 새로 개발을 한다든가 또 MRO를 수행하는 국가 업체들에게 요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는 사례도 있었고 또 미국에서 제공을 할 때도 그 장비를 실제로 개방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들은 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한국에 있는 어떤 물건을 쓰기도 한 사례도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품질에 대한 기준은 기본적으로 미국은 밀스펙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충족하는 자재라든가 부품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저희도 그런 데 들어가는 어떤 품목들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데이터가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비나 업체에 대한 클러스터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하게 될 장비 업체 또 기자재 업체와의 클러스터를 같이 하면서 이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그래서 설명드렸던 이런 국내 조선 산업들이 미국에 납품하는 그런 결과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예, 좋은 세미나 내용 감사드립니다. 저는 코미아 미국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MRO 시장 그 규모와 정의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미 해군 예산을 보면은 그 MRO 전체 예산이 한 14.5 빌리언이고 그 중에 외주로 해서 나가는 계정은 10 메인터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실제 작년 기준으로 2억 3,900만 불이면은 전체 예산의 1.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수주한 그는 전부 다 전투함이 아니고 비전투함 TAKE 동형이거든요. 그 연력책 중에 3개 하면 앞으로 뭐 몇 개 더 할 수 있을 건데 그 외에는 확장을 하려면은 전투함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전투함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4개 공공조선소하고 RMCS 운영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조선소 다 하고 있고 그러려면 전투 무기 체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커스 그 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서 그 전투함 쪽으로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이제 기자재 말씀하셨는데 기자재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질문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급을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그 인증입니다. 미 해군에서 요구하는 인증. 그래서 그 인증을 누가 해야 되는지, 조선소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급업체가 해야 되는지 그런 데 대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전투함 말씀하셨듯이 아직 전투함에 대한 그 진입 자체는 좀 제한돼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적으로 미국의 법령 중에 반스 톨레프슨법 안에서 외국에 있는 조선소에서 뭐 MRO를 한다든가 건조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제약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개선을 하고 좀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사실은 많이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지금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그 전투함에 대한 MRO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업체들과 콜라보를 하는 방안 또 우리가 반드시 메이저가 돼서 그것들을 정비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또 마이너가 되는 방법 또 계약 간의 어떤 협력하는 관계가 되는 방법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지금 찾아내고 있고 실제로 조금씩 그런 외국의 업체들로부터 연락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같이 협력을 해서 MRO를 수행하자라는 연락도 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지금 방법을 찾아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방법이 좋다 어떤 방법이 좋다를 현재 기준에서 딱 제시를 하기는 사실은 저희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기자재 공급 인증에 관련해서는 말씀하셨듯이 뭐 그게 인증을 하는 기관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현실적으로는 뭐 ABS라든가 뭐 이런 인증이나 뭐 관련된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기관들과도 지금 어떻게 협력할까를 지금 계속 저희가 컨퍼런스 콜 같은 것들을 하면서 지금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KR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그런 기자재나 이런 인증 관련된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결국은 숙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좀 연구하고 추후에 이런 방안들이 수립이 되면 관련된 기관들 또 업체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이슈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오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손영한 책임님께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해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마지막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발표로 조선에너지 산업의 대형 주단조품 생산을 위한 적층제조 솔루션에 대해서 미스터 지스 반데르 벨든 씨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Mr. Belden, Mr. Belden, you have 15 minutes for your presentation. Then we may have 발표는 the 15분으로 Q&A time for 하시고요. 5 minutes. 그리고 5분 동안 Please. 질의응답을 Yeah. You 받도록 can see the 하겠습니다. time on the plan. Yeah, thank you. All right. So 네. thank you a lot for the invitation 이렇게 also 초대해 from our 주셔서 partner 감사드리고요. HDC and Gwangneung Technopark. HDC와 경남 테크노파크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3D 메탈을 3D 프린팅을 금속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마트 그린 에너지와 관련돼서 저희 기술을 좀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제조 관련 제약 사항이 더 이상 없다라고 한다면 그 고프 기술의 그 쇄빙선을 만들어서 북극해에서 그 효율적으로 그 화물선을 운영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부품에 있어서 리드 타임을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 알마로에서 이제 데드라인이 아주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데 다시 미국으로 가서 부품을 주문을 하는 것보다는 자체 조선소 내에서 이걸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또 필수 부품을 보유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부품들을 만들 수 있게 된다면은 이걸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많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환경에 대한 영향을 아주 줄일 수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그 제조에서 사용하는 거에 5% 정도만 5%만 사용할 수 있다면요. 그리고 효율성도 높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봇을 만들 때 그 부품이 더 경량화된 부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운영을 할 때 에너지도 훨씬 사용량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저희 그 웸이라고 하는 와이어 아크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로봇 용접기와 와이어를 사용해서 금속을 층층이 적층을 함으로써 대형 근사 순형 부품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자체적으로 이런 중요한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크기는 3m 곱하기 3m인데요. 그러니까 미니 그 캐스팅과 포징 머신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다른 아주 멀리 떨어진 국가의 부품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웸이라는 것은 그 로봇 용접기나 와이어를 사용해서 이거는 누구나 살 수 있는데요. 이것을 층층이 이제 적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속을 이제 용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거의 근사한 순형 그 부품을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M3는 그 미래의 파운더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주조와 단조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확정이 용이하고 품질도 안정적이고 우수합니다. 제가 많은 그 슬라이드를 가지고 이 재료가 그 3D로 만들어진 다음에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저희가 만드는 그 브론즈 임펠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카스트 자료를 보시면 이것이 왼쪽에 있고요. 저희가 웸으로 이제 만들어낸 그런 그 부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단조 그 품질에 그 거의 유사하게 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MX3D는 2014년에 설립됐고 제가 이제 창업자입니다. 저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그 저희 본사가 있습니다. 저희 현재 주요 시장에는 해군, 원자력 그리고 에너지 산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15대의 로봇을 가진 워크숍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저희 R&D를 위해서 있고요. 그리고 제품 개발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사용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인력은 35명밖에 안 되지만은 저희가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그 주주가 EDF가 저희 참여했고요. 지금 현재 5만 킬로그램 이상의 금속을 출력했습니다. 저희 자체 시설에서요. 저희 고객사가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자체 보유한 기계가 만들어낸 것이 5만 킬로 이상입니다. 자, 그럼 저희 그 장기 전략을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약간 좀 지루하시고 좀 필요하신 것 같은데요. 다음 혁신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짧은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학이 필요하고 있고요. 저희 또 그 예산도 책정하고 그다음에 기획도 합니다만 그냥 우리는 이것을 해야만 합니다. 잘 나오나 볼게요. 소리가 있는데 소리가 안 나오네요. 지금 기차가 오고 있는 철도에서 애들이 저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So with the sound, it comes 네. across a bit stronger. 소리가 좀 더 있었다면 좀 더 임팩트 있겠습니다만 이거가 보여주는 것은 몇 명의 좋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처음에 회사를 만들었을 때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같은 걸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제조로 인한 환경에 대한 영향, 그러니까 제조 발자국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하냐면요. 자재 사용과 폐기물을 줄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적층 제조 기술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영향력 고부가가치 산업을 위한 확장 가능한 로봇 기반 3D 금속 프린팅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저희 기술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엔드-투-엔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기 쉬운 기술로 경쟁력 있는 가격대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노동력도 이제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숙련된 그 용접공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술이 있으면 새로운 세대가 다시 여러분의 그 조선소에서 또 일을 하는 것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많은 3D 그 기술이 프린팅 기술이 있습니다만 저희 기술은 고품질과 최대 생산성에 집중하도록 보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산업 생산 라인에 적용하기 수 있도록 쉽게 확장도 하고 적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문을 수주하고 나면 3달 후에 6대나 10대의 기계가 있으면 그냥 그렇게 확장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수요가 있으면은 저희가 그 프린팅을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희가 이제 같이 일해온 중요한 그 고객사들인데요. 거기 보면 BMW 그룹이 있고요. M1 시스템을 저희가 론칭을 할 때 저희가 또 드렸고요. 미국 군대, 미군과 미 해군과도 저희가 같이 일을 했습니다. 3D 프린팅을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모다도 그렇고요. 일본 회사도 저희 초기에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 테크노파크도 저희 기계를 보유하고 있고요. 프라마톰도 있습니다. 원자력 부품 생산 업체입니다.
저희 그 소프트웨어 역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전체 프로세스는 기록이 됩니다. 프린팅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수정을 이제 그 작업을 하면서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중심적인 어프로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표준화된 그런 부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고품질로요. 그렇기 때문에 DNV나 로이즈 같은 곳에 이렇게 부품의 그 품질에 대해서 그렇게 그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득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역공학도 합니다. 3D 프린팅을 기존 부품에 대해서 하고 있고 수리도 합니다. 3D 스캐너와 다른 툴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에게 이런 그 선박 수리 프로젝트 같은 데서 아주 중요한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계들이 지금 50년, 60년 된 그런 선박일 수 있기 때문에 설계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부품을 스캐닝을 해서 다시 설계를 한 다음에 프린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그 품질이 보통 그 이미 그런 그 캐스팅된 그 부품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된 경우는 없습니다. 표준은 어떤 그 적층 제조에 그 적용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객들을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해군과 그리고 또 다른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저희 그 특정 부품에 대해서 인증을 받는 데 성공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현장 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BMW 그룹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최초 고객 중에 하나였고 초기 고객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수백만 달러짜리 자동차가 아니라 좀 작은 그런 그 자동차 시리즈들이 있어서 몰드를 그 금형을 사는데 좀 사는 것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작은 그 시리즈로 저희가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주 복잡한 그 모양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루미늄 부품인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재료를 한 곳에 쓸 수 있다. 뭐 알루미늄이나 브론즈나 뭐 스테인리스나 아니면 강철이라든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웰딩 와이어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조합을 해서 하나의 부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저희 그 프로마톰 사례를 들어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그 원자력 산업에 있어서는 그 품질 기준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수가 거의 하나도 없도록 아주 열심히 노력합니다. 저희가 몇 년 동안 여러 개의 그 원자력 회사와 일을 했는데요. 프로마톰이 여기서 거의 그 선도 업체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프로마톰을 했던 것은 저희 그 몇 개의 부품을 만들어서 이 원자력 표준에 맞는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저희 좋은 사료 중에 하나는 저희가 아마 금요일에 이 언론에 이제 저희가 노출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프랑스에 있었는데요. 프로마톰이 그 공장을 하나 만드는데 그 중에 반은 이렇게 그 금속 적층 제조 기술을 위한 곳이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이런 원자력과 관련된 기업에서도 저희 그 부품의 품질에 아주 신뢰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어떻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럽에서는 폴징하고 카스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을 이제 이렇게 좀 다루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러한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그 기업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에 있어서는 이렇게 인증을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처음부터 저희는 로이드에서 저희는 그 시설 자체에 저희가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워크플로우와 기계에도 저희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더 많은 표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의
저희 기술에만 적용될 그런 그 뭐 표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용접, 그 파워 소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여러 가지 표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API 그 20S가 있는데요. 아니면 DNB, TPO3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른 그런 그 표준과 좀 유사합니다. PVD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미국에서도 ASME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압력 선박들이 그런 오퍼레이션 하는데 필요한 그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저희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따르면 이런 표준이 이제 적용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 표준도 있습니다만 몇 개의 표준만 이제 충족을 한다면은 다른 표준을 뭐 크게 뭐 이렇게 구체적인 요건이 다르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표준 한 몇 가지 맞추고 나면 다른 표준들은 이제 충족하기가 쉽습니다. 저희가 이제 10년 정도 혁신을 해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기에 이제 업계가 그 이러한 그 추가적인 그런 표준을 이제 업계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기에는 보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이 기술을 활용하는 데는 크게 그 한계가 없습니다. 뭐 50톤, 뭐 5톤 이 정도까지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뭐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은 20톤짜리 이제 부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뭐 1시간에 한 10에서 15kg 정도를 이제 제조를 해낼 수 있는데요. 리드 타임이 사실 여기서는 이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한 4달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생각하시기에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뭐 그 리드 타임을 우리가 보통 캐스팅이나 뭐 폴징을 본다면 보통은 12개월에서 18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것에 비교하면 4개월이라는 것은 상당히 짧은 시간입니다. 저희 그 워크숍에 이제 이것을 저희가 인증을 해놨기 때문에 언제든 오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앞으로 미래에는 저희가 우주로 나갈지도 모릅니다. 저희 그 알루미늄을 가지고 저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럽의 그 우주 관련된 기업들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3D 프린트를 가지고 이것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 발표가 좀 여러분들께 흥미를 불러일으켰기 말을 바라고요.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질문이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 WEM 기술이 어떻게 그 최종 제품에 대한 그 레지듀얼 스트레스를 경감하는가가 질문입니다. 아주 쉬운 질문 감사드립니다. 어떤 부품을 용접을 하거나 3D 프린팅을 이제 하게 되면은 저 레지듀얼 스트레스가 있고요. 여기에 그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주 실질적인 솔루션은 히트 트리트먼트를 하는 것입니다. 열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를 우리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춰주고요. 그렇게 되면은 부품은 그 행동 자체가 아주 일관되게 됩니다. 우리가 프린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초기에 어떻게 이제 개발될지를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부품이 뭐 용접 후에 바로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 이것이 이제 특화된 기술입니다. 질문이 4개가 더 있습니다. 사실 4개는 더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 그 만찬 전에 이제 마쳐야 되니까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3개 질문은 이번 세션 후에 이제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질문을 공개적으로 하고 나머지 3개는 죄송하지만 이 세션 마치고 또 플로어에서 같이 연사번하고 같이 시간을 좀 가져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자면은 질문이 2번째가 S인데 그 질문이 없어져 버렸네요. 그럼 3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Can you speak
about the strength of the products. 그 제품의 강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폴징 후에 그리고 3D 프린팅으로 만든 그 제품의 그 수명은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년 동안 그 작업을 해보면서 이제 얻게 된 자료가 저희가 벤치마크를 봤을 때 이제 그 웰딩 와이어의 특징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웰딩 와이어가 거의 그 저희가 이제 프린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저희가 베이스 파트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웰딩 와이어를 저희 층층이 이제 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이제 가지게 되는 벤치마크가 됩니다. 저희 그 특징에 있어서 폴징 프로퍼티나 아니면 니어 폴징 프로퍼티를 저희가 충족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수명이었는데요. 부품의 수명이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10년 된 회사이기 때문에 뭐 답을 아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저희 3D 프린팅으로 만든 저희 부품이 뭐 다른 그 금속 부품과 다르게 뭐 이렇게 뭐 탈락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제 그 집에서도 이것을 사용을 했고요. 제가 바라건대 제가 생각하기에 이 기술이 아주 상당히 좋다고 수명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많은 부분에 이 기술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미스터 밴드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글로벌 동향에 대해서 뭐 여러 기술에 대해서도 여러 분야에 대해서 또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 오늘 이렇게 끝까지 남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그 SGM 2025 내일 끝까지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고 오늘 행복한 저녁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